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인 발명품, 우리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념들의 구성물이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적인 끌림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복잡한 문제들이라기보다는 또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특수하게 내린 해석이다. 사랑은 생물학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일련의 관념들이다. 이 관념들은 그 원천인 생물학적인 충동에 반할 수도 있다. 낭만적인 사랑의 역사는 성에 대한 특별한 태도의 역사이다. 이는 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에도 그러하다. 사랑이 너무 모호하다면 이는 부분적으로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물러도 게일런이 말했듯이 사랑은 그 이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상 때문에 사랑은 모호하다. 사랑이 손에 잡히지 않고 모호한 까닭은 이 이상이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도 그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이다. 사랑은 우리가 존중하라고 배운 말, 우리가 사용하라고 권유받는 말이다. 데이트를 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낀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당신이 놀랄 만큼 자신만하거나 굴욕감에 맞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을 말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맨 처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사랑한다는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무 길게 늘어진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오래 끌면 효과가 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랑의 존재와 사랑의 종료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작가이자 자문가인 로슈푸코가 2세기 전에 썼듯이 사랑한다는 말을 적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혁명의 과정 중에 하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만남의 순간, 첫 시선과 첫 접촉과 그런 사랑이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 혹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그 작은 세 마디 말이다. 이 세 마디 말에서 첫 번째 말은 자아를 가리키고 세 번째 말은 타인을 가리킨다. 그 사이에 있는 동사는 의도와 의무와 사회적인 기대의 놀랍고 새로운 복합체 속으로 두 사람을 끌어들인다. 사랑에는 분명히 욕망과 느낌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랑이 욕망이나 느낌뿐이라면 사랑을 선언하거나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힐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랑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사랑의 실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불안이나 당혹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잠 못 드는 밤과 끝없는 혼란을 느낄 필요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능소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사랑이 무지와 타락이나 예의라는 시련이 보내준 욕정 프로이트에 그것이 불가하다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는지, 사랑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랑은 긁으면 즉각 또 사라지거나 잊힐 근지러움 이상이어야 하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사랑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감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감정을 겉으로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예상치 못한
취약한 위치에 넣는 공격적이고 창조적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의 숙고와 소주름, 또 망설임이 필요하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자신도 놀랄 만큼 갑자기 이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의 열정과 동반자 관계가 소요될 수도 있고, 상대를 만나고 나서 이상하리만치 길고 체면을 거는단 안녕이라는 말을 한 다음 곧바로 말할 수도 있다. 상대에게서 받아들여졌다는 응답, 나도 당신을 사랑해를 수용할 체비가 되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다른 어떤 변명도 적절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니 얼마나 재밌는가,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은 곧 극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정하다. 침묵을 택하는 것이 매정함보다 낫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만사가 과거와 같지 않다. 이 순간 이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랑하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 말의 결정을 의미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지도 모를 세계로의 초대 또는 딜레마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감정처럼 이 말은 그 기저에서 상호적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상호적인 것은 그것이 거절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응답해 달라는 간청이자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쾌한 우정이나 가벼운 관계의 이상으로서 불발되면 그 아래의 상태로 변한다는 신호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단지 하나의 구절이나 표현이 아니며 느낌을 묘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로의 열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가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점 또한 파악이 힘든 사랑과 불가의 성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은 처음에는 언제나 놀라운 공격, 또 공격적인 행동을 가리키지만 일단 말해지고 나면 반복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얼마 동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 바로 당신에게 말한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운 대화를 멈추기 위한 수단, 변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가장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가 보편적인 언어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런 보편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과 견질 수 있는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인 욕망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에 합성되어 있는 일련의 생각과 요구와 의식과 기대는 매우 특별하며 인류학적으로 말해서 대단히 희귀하다. 사랑이 모호한 것은 우리가 진행 과정에 있는 창조적인 행위를 정의내리려고 하기 때문이며 시간 속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완성된 것처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이 의미를 갖는 것이 실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우리는 증거와 확증을 또 요구한다. 사랑과 상호성은 사랑이 말로 시작된다면 사랑이 모호한 것은 어느 정도 말의 오용 때문이다. 사랑의 말에 관해서는 우리는 둔감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뮤직밴드에 대한 열정,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대한 열정, 우리가 여성을 함께 보내러 가는 사람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진이 다 빠진 똑같은 동사를 사용한다. 이건 우리 언어가 구별해주지 못하지만 구별해야 하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사랑의 이론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사랑, 즉 한 명의 연인의 사랑에 한정된다. 그것은 사랑의 기술에서 에리 프롬이 말하듯이 인류애나 만인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흔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아가페로 불리는 고귀한 감정은 세계를 구원해 줄 열정일 수 있다. 그러나 아가페는 낭만적인 사랑과 같지 않으며 그와 연관되지도 않는다. 낭만적인 사랑은 전적으로 특수하고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향한다. 또 낭만적인 사랑은 배타적이다. 자식이 여럿인 어머니는 자식들을 다툼 없이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 이상을 낭만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계몽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무리 유쾌하고 황홀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생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 필리아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무생물이라는 사랑은 상호적인 사랑이 아니며 이 사랑에는 상대의 좋음을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포도주가 좋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우리가 포도주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포도주가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랑은 아무리 경건하고 열정적이라 해도 신의 사랑은 아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랑들이 똑같아 보이는 것은 영어의 잘못 탓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연인으로서 돈 후원의 애정과 용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돈 후원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알베르 까미가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든 돈 후원이 사랑한 것은 여성, 일반 추상 집합으로서 여성이지 개의 여성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사랑은 전체적인 시각이나 우연한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초점을 요구한다. 사랑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누어줄 수 있는 애정의 모금함이 아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연인들은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연인들은 망가진 토스트나 낡은 올즈모빌 자동차처럼 같은 메이커의 같은 스타일의 제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에 존재하는 이 특별함이 흔히 약속이라고 불리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약속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의 약속처럼 사랑을 지켜야 할 아주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사랑의 약속에 기초에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는 사랑이 지닌 힘을 과소평가한다. 설령 약속이 사랑의 표현을 나타낼 때에도 사랑의 은신과 특별함은 약속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사랑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사랑은 우리가 그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랑은 오랫동안 일종의 욕망이나 연인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왔다. 플라톤은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자 찬양으로 표현했으며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랑의 욕망의 대상에 끌리는 중력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거나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특정 대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며 대상에 대한 감탄도 아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태도를 지닌 다른 주체, 특히 우리에게 감정과 태도를 보이는 다른 주체를 향한 감정적인 욕구이다. 우리는 다른 주체의 얼굴이 유쾌하다거나 그의 신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얼굴과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근자의 프로이트는 사랑 대상에 대한 심리역학의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연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름으로써 프로이트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다른 존재를 향해 손을 뻗어서 그 존재를 소유하거나 획득하려고 하는 고립된 자아의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는 선반 위에 혹은 받침대 위에 놓인 도자기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우리는 도자기를 바라보며 감탄하지만 도자기를 만지고 도자기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프로이트는 사랑받는 사람은 우리의 심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카섹시스가 투여된 그 같은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실존하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프로이트는 어떻게 사랑이 신경정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이 환상이자 승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준다. 그러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분석을 위한 토대로는 잘못된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미지에 빠진 것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적인 애착이라는 생각이다. 프로이트의 모델에서 나르시시즘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이며 성공한 사랑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정신분석적인 미스터리이다. 이런 설명 방식은 최근에 생긴 오류가 아름다움을 향한 신적 사랑이라는 많이 상찬되어 온 플라톤의 사랑 이미지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랑을 급작스럽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이런 소크라테스적인 이미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장엄할지라도 이런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감정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상호적이다. 그것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며 우리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낭만적인 사랑은 욕망이 아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멀리서 보내는 흠모, 익명의 감탄, 초성적인 욕정이다. 이것은 실제로 거절당하거나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오달리스크를 사랑하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는 인간적인 자질 때문에 오달리스크를 즐겨보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서 우리에게 윙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상호성이 아니라 욕망과 흠모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상호, 흠모와 존중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상호성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소통의 부족이라고 늙어빠진 말로 이 사실을 위장한다. 사랑은 욕망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을 요구할 때만 사랑이 된다.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매력, 지성 등등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응답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 같다. 그러나 플라톤에서 브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응답의 중요성을 무시해왔다. 사랑은 종종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위로부터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것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이런 숭고한 이상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런 사랑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다소 긴 시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고 언제나 실망과 배반의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랑하고 있을 때 이때가 자아인식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다. 우리가 상대에게 주는 모든 선물과 몸짓으로 자아가 쓰여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랑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다. 사랑은 상호적이다. 사랑을 이기심과 이타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본질적인 상호성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이런 여지로 사랑에서 권력 투쟁은 불가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해보자.